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려 삼원중 야은 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길제는 어린 시절 지식에 관한했고 가장의 역할도 해야 했기에 글 공부에만 집중할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길제는 후일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하물며 어리석은 사람으로 농촌에서 생장하여 미천하기 짝이 없었으며 겨우 8, 9살에 산나무를 뜯고 양을 길렀다. 나이가 들면서 아침에 일어나 농사짓고 밤엔 글을 읽었는데 반딧불 비치는 창가의 시절 10년 동안 채소 반찬에 추운 옷만 걸쳐서도 의연했고 밥 깔고 김 매는 일로 몸이 썩고 발이 더러워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여기서 반딧불 비치는 창가의 시절이란 글 공부를 하던 시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길제의 아버지 기론지는 공민왕 때에 지방관인 보성대 판벼슬을 지냈고 그 후 중앙관서 관직을 여기만 벼슬라치였습니다. 중앙관서 벼슬라치라면 녹봉도 상당했을 텐데 그 장자인 길제는 왜 가난했을까요? 그것은 기론진이 조강지처인 토산사람 김희석의 딸, 즉 길제의 어머니를 버리고 검교군기감 노영의 딸과 다시 혼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광재가 편찬한 시즌집 동국풍화와 김연명의 시문집 정량당 문집에 길제가 16세에 지었다는 시술지가 실려 있는데요. 그 시를 보면 길제의 청소년기 생활을 대강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띠집에 홀로 한가하게 사느라니 달 희고 바람 맑아 헝치는 그만이네. 외지에서 손님 오지 않고 산세만 지적이니 대밭에 평상 옮겨놓고 누워 소리 없이 책을 읽래. 길제는 청소년기에 대밭이 있는 시내가 외딴 띠집에 살았던 모양입니다. 아버지의 버림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두매산골 띠집에 살며 산나무를 뜯고 양을 길러서 건건히 입에 풀칠했습니다. 그렇듯 어려운 처지임에도 11살부터 냉산에 있는 도리사라는 절에 다니며 글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 18살부터 외가의 도움으로 상산, 지금의 상주 관하의 사록은 수령을 보좌하는 벼슬인데요. 그 상산사록 박분내에게서 학문을 익히게 됩니다. 당시의 학문은 원초유학이었고 고려에는 이제 막 성리학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길제가 박분내에게서 익힌 학문은 당연히 원초유학이었겠지요. 그런데 상산사록 박분도 성리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천재적인 제자 길제가 그 신학문을 익힌다면 틀림없이 대성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박분은 임기를 마치고 개경으로 돌아갈 때 길제에게 자신과 함께 개경으로 가서 정식으로 학문을 익혀보지 않겠느냐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길제는 가난해서 유학을 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제는 어렵게 용기를 내서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아버지 기론지는 개경에서 벼슬을 하며 노영의 딸과 잘 살고 있었는데요. 길제는 아버지가 원망스럽지만 학문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로 했던 겁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반대했겠지요. 그러자 길제는 있는 아버지를 뵙지 않는 것도 자식의 도리는 아닙니다. 라고 하며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길제가 얼마나 학문을 갈망하는지를 잘 알기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길제는 박분을 따라서 개경으로 올라가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 기론지는 다행히 찾아온 길제를 반겨주었고 편히 학문을 익힐 수 있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길제는 박분의 도움으로 당시 고려에서 가장 학문이 높다고 알려진 정몽주 문화에서 수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살인 1374년 공민왕 23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길제가 성균관에 들어갔을 때의 성균관 대사성은 이색이었습니다. 이색이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직접 강의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길제에게는 큰 행운이었죠. 길제는 이색의 학문을 계승하고 또 건건에게서 학문을 익히며 리학을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성균관에서 수학할 때는 후에 조선의 왕이 되는 이방원과 동문 수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학문에 매진해서 1383년 우왕 9년에 사마감시에 합격했습니다. 이때는 길제의 아버지 기론진이 지금의 충청도 금산군인 금주지사에 부임해 있었는데요. 기론진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길제는 금주로 내려가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이런지는 맏아들 길재가 학문에 빠져서 30이 넘긴 나이에도 혼인하지 않고 있는 것을 걱정했고 죽기 전에 아들이 혼인하는 것을 보기 위해 중랑장 신면의 딸 아주신씨와 혼인할 것을 권했습니다. 신면은 매우 부자였고 그래서 길재가 아무 걱정 없이 학문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길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주신씨와 혼인하지만 그러나 처가의 도움을 일체 거부하며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기런지는 그 이듬해에 금산 인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길재는 아버지를 금산 부리에 장사 지내고 3년간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청년상을 마친 후 개경으로 올라갔고 1386년 진사시 응시에 급제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길재를 청주목 사록에 임명했지만 길재는 학문을 더 연구하기 위해 부임하지 않았고 1387년 성균학정에 임명되자 부임하여 성균관에서 학도들에게 디학을 강학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순유박사에 올랐고 다시 성균박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성계와 조민수의 위화도 해군이 있었고 조민수와 이성계가 임금을 사로잡아 강화도로 유배했습니다. 그러자 길재는 반역자들의 불의를 탄식하며 몸은 비록 평범하여 기특할 것 없지만 뜻 많은 백이와 숙제처럼 수양산에서 굶어 죽고 싶구나 하고 벼슬에서 물러날 뜻을 내비쳤습니다. 1389년 창왕 1년 길재는 문화주서에 임명되는데요. 그러나 우왕 보기를 위해 명나라 황제 주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던 이색이 명나라에서 돌아오던 중 이방원에 의해 장단에 감금되자 길재는 이색을 찾아가 뵙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색은 길재에게 나는 대신이니 국가와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할 것이지만 그대 같은 사람은 마땅히 떠나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은 높은 벼슬의 우리가 할 테니 젊은 학자는 벼슬에서 물러나 목숨을 보존해서 도학, 즉 리학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재에게 한 편의 시를 지어 건넸습니다. 뜬구름 같은 벼슬 급급할 것 있으랴 큰 기력이 날아가면 막막한 어둠뿐이리. 길재는 어머니가 늙었다는 이유로 벼슬을 버리고 선산 옛집으로 돌아갔고 예순을 넘긴 어머니를 모시고 선산 남쪽 구매리로 이사했습니다. 몸소 어머니의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밥상을 차려 올리는 등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길재는 벼슬에 있을 때 청렴했으므로 척박한 약간의 농토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난해서 자주 식량이 떨어져 있으므로 예전 벼슬을 할 때 장만한 관복까지 내다 팔았지만 그 사실을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굶주리면서 어머니에게는 늘 만난 것을 구해드렸다고 합니다. 이때 국가 찬탈의 기회만 엿보고 있던 이성계 일파는 부패한 불교 때문에 고려 왕조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으므로 성리학적 민본사상을 표방하여 자신들이 새로운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려고 애썼는데요. 그렇지만 정작 성리학자 대부분은 절의파 쪽으로 돌았었고 이성계를 따르는 학자는 정도전과 조준, 남원 등 극히 일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 일파는 고향으로 내려간 길재를 계림교수에 임명하며 회유합니다. 그러나 길재는 사양하건대요. 그들이 다시 안병교수에 임명하고 불러도 길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1389년 12월 정당문학 서균형을 강릉으로 보내 우왕을 죽였고 예문관대제학 유구를 강화로 보내 창왕마저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길재는 통곡하며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렸고 상복을 입고 3년 동안 채소와 과일, 젓갈을 먹지 않았습니다. 스승들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같이 행했다고 합니다. 1392년 정몽주가 격살되었고 이성계는 공양왕을 폐하고 정도준과 조준, 남원 등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혁명도 반역도 임금을 바꾸는 일이지만 혁명은 백성위원회에서 바꾸는 것이고 반역은 권력을 탐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역성혁명이라는 말은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이 스스로 붙인 말이고요. 백성과 함께하지 않고 권력자들끼리 짜고 고려를 무너뜨렸으므로 당시의 학자와 신료들 상당수는 반역으로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두문동 72인의 일인데요. 두문동은 경기도 개풍군 광덕산 서쪽 골짜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가 망하자 72인의 충신들이 이성계의 조선을 인정하지 않고 두문동으로 들어가 응거하며 바깥 세상과 연을 끊었고 그래서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정선 7인으로 불리는 전오륜, 김충한, 신안 등은 정선 땅으로 숨어들었고요. 남사고의 조상인 신의 중랑장 남영번은 울진으로 숨어드는 등 수많은 문헌에 벼슬을 버리고 은자의 길을 걷게 되는 문신과 무신들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성계 일파가 혁명이 아닌 반역으로 고려를 무너뜨렸다고 보았기에 조선 건국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길재의 신혼집인 야한집 후상가서에는 힘써 밭 갈고 항문을 닦아 아래로는 어버이를 봉양하고 위로는 임금을 섬겼어 어버이는 즐겁게 하고 임금은 요순이 되게 하며 백성은 당우의 세상을 살게 하는 것, 그 3대의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내 평소의 뜻이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순은 태평성대를 이룬 여임금과 순임금이고 당우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린 나라 당요와 우순, 3대는 요순의 이념을 계승한 하나라와 은나라, 주나라 시대를 말하는 건데요. 그 뜻이 좌절되어 은자의 길을 걷게 되자 길재는 정몽중년구라는 시를 지어 암울한 시대를 한탄합니다. 고금의 동료와 벗들의 신분이 새롭게 바뀌더니 천지강사는 죽은 사람의 그것 같구나. 태극의 주제자가 응하여 내게 허락한다면 인자한 마음 영원하여 저절로 푸르게 하련만. 여성혁명파의 무자비한 폭력성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고 자신에게 그것을 바로잡을 능력이 없음을 한탄한 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말릴 수 있는 것은 태극의 주제자, 즉 하늘뿐이라는 얘기겠죠. 길재는 시골에 살면서 제자들을 받아 정조의 학설을 강론했습니다. 영남파의 종조 김종식의 아버지 김숙자도 이때 길재 문화에서 수학하고 후에 많은 뒤학자를 휘어내게 됩니다. 또 그 문화에서 수학한 정가식은 1399년 정종 1년 식량문과에 장원급제하게 됩니다. 1398년에는 정도정과 남원 등이 요동정부를 이유로 왕자와 공신들이 나누어 맡고 있던 군권을 박탈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다가 정안군 이방원 일파에 의해 살해되는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정안군 이방원은 세자에 추대되지만 동복형인 영안군 이방과에게 사형합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양위를 받아서 영안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바로 정종입니다. 그 2년 뒤에는 회안대군 이방관 주도의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데요. 이방원은 이를 제압하고 세자에 책봉됩니다. 이때의 임금은 조선 제1대 왕인 정종이었지만 실질적 국정은 세자인 이방원이 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년에 장원급제한 정가식이 세자 관속, 후에 세자 시강원의 정자로 봉직 중이었는데요. 정가식이 세자와 함께 초야에 묻힌 선비를 찾아 등용하는 유의를 의논하다가 서선 길재를 청구합니다. 이방원은 예전 성균관에서 길재와 동문 수학했으므로 길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군부에 명하여 길재를 영마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길재가 올라오자 봉상박사에 제수하려 했는데요. 그러나 길재는 상서를 올려서 옛날에 저하와 더불어 반궁에서 시경을 읽었는데 지금 신을 부른 것은 그 예정을 잊지 않아서인 줄 압니다. 하나 저는 이미 공양왕이 썼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생을 마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예정으로 부르시니 뵙고 제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올라온 것이지 벼슬에 나아가는 것이 저희 뜻은 아닙니다. 라고 하며 조선에서는 벼슬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때 이방원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 개경을 둘러보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글은 간디없다. 어저버 태평연놀이 구미령과 하노라 라는 시조를 지었습니다. 길재의 상서를 읽어본 세자 이방원은 그대가 사람의 도리를 말하고 있으니 바꾸라고 할 수 없고 그 뜻을 빼앗지 않는 것이 의에 부합한다. 그러나 부른 것은 나지만 벼슬을 내린 것은 주상이니 주상께 아뢰미 마땅하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길재는 다시 임금께 전문을 올려서 신이 듣건대 여자는 두 남편을 두지 않으며 중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하더이다. 신은 시골태생으로 고려의 신하되어 벼슬을 살았는데 다시 또 조선의 조정에 출사하여 풍교에 누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향리로 돌아가게 하여 두 성의 임금을 섬기지 않으려는 신의 뜻을 이루게 하고 효도로 늙은 어미를 봉양하며 여생을 마치게 하소서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전문을 받아 읽은 정종은 경련에서 권건에게 그 처리를 물었고, 권건은 벼슬과 자기 녹봉을 더해주더라도 붙잡아 마땅할 것이나 그래도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억지로 굴복시키지 말고 돌려보내서 스스로 복종하게 해야 마땅하다고 아랬습니다. 임금은 권건의 말에 따라 길제에게 더 높은 벼슬을 제안하며 입사할 것을 청했지만 길제의 뜻은 완고했습니다. 정종은 길제의 고집을 꺾을 수 없자 집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했고 그 집안의 세금과 군력 등을 면제해주는 복호를 하게 했습니다. 1402년 태종 2년에는 길제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큰 아들인 길사모마저 죽었습니다. 길제는 여막을 짓고 여묘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길제는 1414년 자신의 몸이 병들자 금산으로 갔고 아버지 기른진의 산소 옆에 여막을 짓고 글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419년 세종 1년 4월 12일 6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손들이 유해를 고향으로 옮겨가서 낙강서쪽 오포 언덕에 장사 지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길제의 무덤입니다. 해가 져서 무덤을 찾았으므로 사진이 좀 어둡게 나왔습니다. 묘는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데요. 그 근처에 지금 보시는 지주중류비가 있습니다. 충남 공주 동학사 경내에 고려 삼원을 기리는 삼원각 비문이 있는데요. 1394년 길제가 동학사의 단을 모아 고려 태조와 충정왕, 공민왕 그리고 정몽주의 촌제를 지냈던 곳입니다. 1399년 류방택이 그곳에 이색을 추가 제영했고 1419년 길제가 세상을 떠나자 류방택의 아들 류백순이 길제를 추가 제양했습니다. 1421년 류방택, 류백순 부자가 주도하여 이색, 정몽주, 길제의 고려 삼원을 합사하는 삼원각이 세워졌습니다. 1422년 세종 8년 길제의 제자들 건의로 조정에서는 길제를 좌사관 대부에 추정하고 정렬을 내렸습니다. 또 삼강행실도에 충절의 표본으로 정몽주와 함께 길제를 수록했습니다. 1570년 선조 3년에는 김치문과 최응용이 금호서원을 지어 그 충절을 추모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금호서원입니다. 1573년 선조 6년에는 후손들에 의해 야한선착 행록이 편찬되었으며 1573년엔 류생용의 형인 현감 유은용이 묘 옆에 오산서원을 지어 제양했습니다. 1739년 영조 15년에는 충절이라는 시효가 내려졌습니다. 후 일선산부사로 부임한 김종직은 일선지도지라는 선산지도를 만들고 길제, 김선궁, 랭산, 도리사 등 선산을 대표하는 인물과 경관 10가지에 시와 해설을 곁들인 선산 10절을 지어 덧붙이는데요. 그중 길제를 노래한 야한 고거를 보겠습니다. 오산과 봉수를 마음껏 거닐었음이라. 야은의 맑은 바람 더욱 길어 즐겁구나. 밭 짓는 종들도 시로서 서로 다투었다니. 지금 사람들은 정공향에 견준다네. 야은의 맑은 바람은 길제의 정신을 말하는 거고요. 정공향은 후한서 정현전에 따르면 국상공명이 정현을 특별히 존경하여 정현을 위한 마을을 하나 세우고 정공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상 전은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